지금부터 2021학년도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연구과제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학생들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얼굴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 학생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안내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표 순서에 맞춰서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아마 어제 그 발표 순서를 공지해 드렸을 텐데 자신의 발표 순서에 맞게 젤 앞에 숫자로 번호를 표시해 주시고요. 학급과 성명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는 항상 ON해서 두시고요. 마이크는 발표자 이외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동료의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요. 채팅에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적어주시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장면은 녹화 후에 그 윤가원 TV 채널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윤가원 TV에 가서 자신의 발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발표 순서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권시안, 김도현, 김지연 학생의 게임을 통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이렇게 순서로 쭉 진행될 거고요. 발표하는 학생들은 3명 중에 1명이 자기의 그 PPT를 공유를 해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 변경한 거 확인 후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네, 박준우, 유찬영, 이우성, 김도현, 양은비, 이재훈, 장혜진, 정인서 학생 지금 자신의 발표 순서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표는 10분 정도 진행될 거고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가? 권시안, 김도현, 김지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 화면 공유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 A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자는 권시안, 김도현, 김지원이고 저희 지도교사는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로 연구 결과, 네 번째로 결론 및 제안, 다섯 번째로 참고 근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에 관심 있고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해소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문항을 개발하고 이의 내용적 타당도를 위해 교육 전문가에서 검증을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글폼을 활용하여 총 28문항을 설문 문항을 만들고 이 중에서 1부터 7단계의 선형으로 18문항, 자신의 생각을 기입할 수 있도록 총 10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설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는 게임과 관련된 것과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팀 내에서 게임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를 깊이 있게 서술형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회는 게임과 관련해 심도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 설문한 문항은 1부터 7단계의 선형을 설문하였고 게임을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한 문항은 자신의 생각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모든 문항의 질문이 게임을 함으로써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설문하였습니다. 게임을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요인, 게임의 장단점 등을 주된 주제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게임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설문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1회는 게임과 관련된 것과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팀 내에서 게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깊이 있게 서술형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회는 게임과 관련된 심도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총 30여 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문항별 참여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게임을 하고 나서 게임 전보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1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먼저 보시면 3, 5가 높이 나와 게임에 있어서 승패가 스트레스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 1, 4가 가장 높고 2, 3이 그 다음이고 5, 6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재미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 게임으로부터 얻는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아 앞장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특히 게임에서 패배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기분 전환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는 뿌듯하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같은 응답이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에는 현타가 온다, 시간을 낭비했다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성취감, 친구와 좋은 관계 형성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으나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단점으로는 시간 부족, 스트레스 증가, 건강에 해롭다 등이 있고 그럼에도 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기분 전환, 시간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희열을 느끼고 잡생각이 해소된다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게임 이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게임 중독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가장 많이 할 때는 주말이 높게 나왔고 게임 이외의 취미로는 운동하기, 음악 감상하기, TV 시청하기 등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학업을 충실히 하면서 게임에 적정 시간을 할애하는 습관과 태도를 보여준다면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항공중 김지원입니다. 결론 및 제언으로 게임을 하면 게임 결과나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 가족과의 불화,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의 요소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싫어하는 일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을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스트레스 지수 설문지조사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현실보다 더 많이 자신의 성장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 레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자신의 성장을 쉽게 볼 수 있고 동시에 레벨이 올라가는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오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게임에 빠지고 현실 세계에 돌아왔을 때 더 후회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더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결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 가족과의 불화,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한 해결 방안은 게임을 하면은 건강이나 시간 손실, 그 순간의 쾌락은 느낄 수 있지만 그 뒤에 그런 죄책감 등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 방안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자신보다 잘하는 누군가 자신을 비교하거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않고 재밌게 그 분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기록을 깨나가고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을 자주 느끼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친구들의 발표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분석 내용, 그다음에 실천 방안까지 굉장히 아주 알찬 연구였던 것 같아요. 네, 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학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양과 식물의 생장에 관한 연구로 권태원, 김대훈, 김민성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저희는 먼저 미세먼지 양과 식물의 생장에 관해서 연구를 한 권태원, 김대웅, 김민성이고 지도 교사는 임정호 선생님이십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는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는 연구 결과 실험 1, 네 번째는 실험 2, 다섯 번째는 실험 3, 여섯 번째는 결론 및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론화시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대기의 질이 점점 나빠지면서 미세먼지의 농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 그대로 전달돼 체내에 쉽게 침투되고 축적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론화시키고 알리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둘째, 현재 연구 중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가 안 좋은 만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는 연구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식물을 지표로 사용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서 식물의 미세먼지 양에 따른 생장률에 대한 지표를 가지게 되면 이를 여러 가지 식물 재배에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식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식물의 생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에서도 식물의 생장률을 올리는 것이 수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먼저 식물을 선정합니다. 저희 팀은 식물을 상추와 카네이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식물들을 선정한 이유는 미세먼지에 적당히 강하며 생존율도 강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과정은 식물이 시든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만듭니다. 여기서 척도를 만드는 이유는 식물이 죽은 것을 그저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선정한 식물을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고 그 안에 모기향을 연소시킵니다. 모기향을 연소시키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척도에 따라서 기록한 뒤 식물의 쪼그라든 척도가 6에 도달하거나 시든 척도가 7점에 도달하면 실험을 중단합니다. 시드름 척도는 식물의 수축한 정도와 식물이 갈변된 정도를 각각 3씩 나누어 두 척도를 더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었고, 따라서 시드름 척도가 6에 다다르면 식물이 시들어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절반만큼 수축했고 절반만큼 갈변되었다면 수축한 수치인 2와 갈변된 수치인 2를 더하여 시드름 수치를 4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실험 방법은 각 상추마다 모기향의 영향이 없는 상추, 모기향 1개의 영향을 받은 상추, 모기향 2개의 영향을 받은 상추로 나누었고, 다른 상추들이 모기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상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모기향을 피우고 실험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모기향을 피우지 않은 상추는 1에서 4일차까지 시드름 척도가 모두 0으로 같았습니다. 모기향을 1개를 피운 상추는 시드름 척도가 1, 2, 3, 5 순서로 변하며 4일차에 많이 시들었습니다. 모기향을 2개 피운 상추는 시드름 척도가 2, 3, 5, 6으로 4일차에는 완전히 시들어 버렸기에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연구 결과 2입니다. 먼저 3개의 상추를 준비하였습니다. 척도를 만들었는데 식물에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를 1점을 주고 7점이 되면 그 식물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작 변인에 속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식물이 있는 상자 안에 모기향을 0개, 1개와 같이 넣고 하루에 0시간, 30분, 1시간씩 모기향을 연소시키고 식물의 생존율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식물의 점수가 7점이 되면 식물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 식물은 실험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입니다. 1일차에는 미세먼지를 받지 않은 결과는 변화가 없었고 30분짜리는 2개의 반점이 생겼으며 1시간은 3개의 반점이 생겼습니다. 2일차에는 변화가 없었고 1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고 2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3일차에는 역시 변화가 없었고 1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고 2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일차에는 변화가 없었고 2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차에는 변화가 없었고 1개의 반점이 추가로 생겼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카네이션 2송이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모기향을 피우고 다른 한쪽에는 모기향을 피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장소는 베란다이며 모기향을 피우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모기향에 노출된 날짜에 따라 카네이션의 생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기향을 피운 카네이션이 하루 만에 죽었고 모기향을 피우지 않은 카네이션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연구 결과를 총합해 볼 때 미세먼지가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이 있어야 되겠지만 카네이션의 경우 하루 만에 죽은 것으로 보아 식물의 생존율과 먼지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양이 많은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된 식물일수록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숙지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 문항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정말 일깨워주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실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하고 발표를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준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실험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없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 미세먼지 연기도 너무 독해가지고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꼭 실험기구나 안전보호구 이런 것들 꼭 갖춰서 실험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들을 진행할 텐데 혹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해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환경에 따른 여러 금속의 부식 정도를 실험한 김용준, 정인서, 최종우 학생입니다. 네, 화면 공유해서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금속별 환경에 따른 부식 정도에 대해 발표하게 될 C반 정인서 최정훈 김용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5차인데 목차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첫째 금속 부식이란, 둘째 실험 방법, 셋째 실험 내용, 넷째 결론 해석, 결론, 다섯 번째 결론 해석, 이렇게 5단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첫째로 먼저 금속 부식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넣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의 주제를 가장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이 금속 부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금속 부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를 넣게 되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금속 부식이란 금속이 그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학적 반응이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금속의 파괴 및 비오수 및 단축을 말합니다. 여기서 화학적 반응이란 가장 대표적으로 산화 반응이 있고, 그래서 금속 부식은 이제 대부분 다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이렇게 아래 사진처럼 녹이 쓰는 현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험 목적인데요. 실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건 또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금속이 그냥 녹이 슬어 있는 금속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이 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냥 놀이공원에서 철봉에서 놀다가 철에 녹이 쓴 것을 관찰하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녹이 쓴 금속을 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많은 물건들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금속들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상당히 빠르게 부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어떤 금속 자체가 매우 부식이 잘 되는 금속이어서 이용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또는 부식이 잘 되는 금속, 잘 안 되는 금속 등을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자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험 1인데요. 네, 일단 실험 주제는 여러 가지 물질에 따른 금속의 부식 정도이고, 그래서 일단은 금속을 준비를 하였는데 총 6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 니켈, 티타늄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비커,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식이라 하면 그냥 공기 중에 놔뒀을 때 그냥 산소랑 금속이랑 알아서 결합해서 녹이 쓰는 현상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여러 가지 액체와 반응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식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액체를 준비를 하였고요. 액체를 보시게 되면 세제, 탄산수돗물, 소금물, 식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액체를 보시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준비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각의 금속들과 그리고 이 액체의 산성 염기성 등을 가장 산성 염기성 여부, 뭐 강산인지 약산인지 등을 측정하는 여부로 가장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가 pH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금속과 그 산성 염기성, 즉 이 pH라는 척도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5가지 액체를 준비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험 방법은 5가지 액체가 들어있는 비커 속에 6가지 금을 각각 넣어서 일주일간 관찰하고 기록한다 되겠고요. 실험 가설은 식초가 들어있는 금속들 가장 부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아까 제가 그 실험 목적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어떤 환경에서 가장 부식이 잘 되는가 혹은 뭐 그냥 잘 안 되는가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이고, 실험 주제는 여러 온도에 타는 금속의 부식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온도가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2가지가 줄었는데 이거는 그냥 금속 재료의 부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속,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 그리고 비커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돗물은 마찬가지로 시간상의 여건 때문에 그 훨씬 부식 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돗물과 그냥 반응을 시켜서 관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찜질팩과 냉장고는 이제 저희가 고온 그리고 상온, 그러니까 실온이죠. 그리고 저온의 온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제 찜질팩과 냉장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수돗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4가지 컵을 각각 넣은 후 각각 다른 온도, 고온, 저온, 실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온은 이제 저희가 찜질팩의 온도를 40도씨로 맞춰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40도씨, 그리고 저온은 저희가 냉장실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2도에서 4도씨, 그리고 실온은 약 20에서 25도씨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각각 다른 온도의 환경 속에서 일주일 관찰하고 기록한다가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험 가설은 고온에서 가장 부식이 잘 일어날 것이다입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서 세우축의 숫자는 상대적인 부식의 수치고요. 가로축에는 금속의 실험을 진행한 액체들입니다. 실험 1에서 구리는 수돗물에서는 2, 소금물에서는 1, 탄산에서는 2, 세제에서는 1, 식초에서는 5로 식초에서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1에서 아연은 수돗물에서는 9, 소금물에서는 8, 수돗물에서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1에서 철은 수돗물은 6, 소금물에서는 8, 탄산에서는 8, 세제에서는 4, 식초에서는 8로 대체적으로 금속들 중에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1에서 알루미늄은 수돗물에서는 2, 소금물에서는 4, 탄산에서는 2, 세제에서는 1, 소금물에서 가장 많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1에서 니켈과 티타늄은 변화가 없고 니켈만 약간의 잠시만요. 김영준 학생, 마이크 잠깐만 조절해 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들리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부식으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티타늄과 니켈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금속이어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험 2에서 이 그래프는 세로축은 역시나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부식의 수치를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부식 실험을 진행한 실험 2에서 으로 고온에서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2에서 구리는 고온에서는 5, 실온에서는 1, 구리도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가장 보였습니다. 실험 2에서 철은 고온에서는 10, 실온에서는 8, 고온에서는 3으로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실험 김용준 학생 2에서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조금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들리나요? 네, 지금 그 상태로 해주세요. 뭐 마이크를 만지거나 그러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실험 2에서 알루미늄은 고온에서는 5, 실온에서는 3, 저온에서는 1로 고온에서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실험 2의 최종일 사진 자료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실험 1에서는 철은 소금물, 알루미늄도 소금물, 구리는 식초, 아연은 소금물, 니켈과 티타늄은 탄산에서 가장 많은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2에서는 모든 금속이 고온에서 가장 활발한 부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1에서는 금속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금물, 수돗물에서 부식 정도가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니켈과 티타늄, 구리 등에서 탄산 식초가 부식 현상이 발생했지만 부식이라고 보기엔 애매할 정도로 부식 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산성물질인 식초에서 부식이 가장 잘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수돗물과 그 합성물질 등에서 가장 부식 반응이 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금속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2에서는 모든 금속이 고온에서 가장 높은 부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온도에 따른 부식은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의 전도가 점점 세진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 정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 실온보다 저온이 더 높은 부식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예외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한다고 고생하셨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발표를 하실 때 마이크나 카메라 상태, 특히 마이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잘 조절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빛의 파장과 식물의 생장에 관한 연구로 김황희, 박준우, 안승호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빛의 파장과 식물의 생장에 관한 연구한 팀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실험 소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험 과정 소개 및 결과, 관련 문헌 연구, 실험 결과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우리가 자주 보는 빛은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빛이 합쳐져 하얀색을 띠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빛의 파장들은 종류별로 사용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푸른빛보다 파장이 좁은 자외선은 살균용으로 사용되고 붉은빛보다 넓은 파장을 지닌 적외선은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식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빛의 파장에 따른 식물의 성장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적은 빛의 파장이 바뀜에 따라 식물의 성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이고 이를 위한 실험 방법은 빛의 파장이 680나노미터, 즉 청색일 때 바질의 성장을 지켜보고
빛의 파장이 440나노미터, 붉은색일 때 바질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장의 기준을 식물의 높이, 잎의 크기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까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식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빛의 파장에 따른 식물의 성장 속도라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 환경을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맨 처음으로 박스를 만든 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4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A 구역으로 적색 파장이고, 두 번째 구역은 B 구역으로 청색 파장입니다. 세 번째 구역으론 일반 투명 셀로판지를 깔아주었고, 네 번째 구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상자의 윗부분에 카메라와 LED 등을 달아 상자를 열지 않고도 안을 들여볼 수 있게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이 설치한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이 실험 연구 환경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1차 실험 9월 19일 날 한 화분당 씨앗 7개씩 심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접어들면서 온도가 낮아져 씨앗이 발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9월 26일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 구역인 A와 B 구역의 B 화분의 씨앗이 발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월 2일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적색 파장 식물도 적색 파장 씨앗도 죽어버리면서 1차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2차 실험은 발화시키는 과정이 어려워 어느 정도 생장한 미모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3일 미모사라는 식물을 구입해와 화분으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27일 D 화분과 B 화분의 잎이 떨어져 나가고 시들고 있었습니다. B 화분은 적색 파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너무 많이 겹친 탓에 광량이 부족하여 잎이 시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LED 등을 5개로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3일 급격하게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온도가 낮아져 이 그림처럼 화분들이 모두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씨앗을 젖은 흙에 며칠 두고 화분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 화분은 총 9개이고 그 화분 9개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3개로 나눠서 한쪽 팀은 빨간색 LED를 제거하고, 다른 쪽 팀은 파란색 LED를 제거하고, 또 다른 쪽 팀은 태양광 LED를 제거했습니다. 여기 태양광은 안 나왔지만, 그리고 서로의 빛이 간섭하지 않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자를 덮어두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상자는 빨간색 LED, 가운데 상자는 파란색 LED, 오른쪽 상자는 태양광 LED입니다. 그리고 물광 온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1차 실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씨앗 발화를 위해 씨앗을 약 70-80개 정도 젖은 휴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9월 18일 화분에 심은 모습입니다. 뿌리가 났고 싹이 난 씨앗을 옮겨 심었습니다. 9월 19일 서로의 빛이 간섭하지 않게 상자를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까지 싹이 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2차 실험에서도 1차 실험과 똑같이 젖은 휴지에 씨앗을 넣었지만 저번과 달리 저번에는 일주일 후에 옮겨 심었지만 이번에는 2-3일 만에 화분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싹이 났지만 씨앗이 새싹까지밖에 못 자랐습니다. 실험이 끝날 때까지 새싹 크기밖에 못 자란 이유는 높은 습도 그리고 낮은 온도 등으로 보입니다. 식물 생장 실험의 경우 씨앗을 발아 온도 습도의 유지가 되지 않아 식물의 생장을 관찰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한 화분에 있는 씨앗의 개수에 따라 성장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씨앗을 직접 발화시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발화시키는 과정은 젖은 휴지 위에 씨앗을 두고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씨앗을 발화시키고 약 2주 정도 후에는 70% 이상의 씨앗에서 싹이 돋아났으며 화분당 4개씩 씨앗을 옮겨 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분에서 싹이 각각 다른 개수로 자라서 실패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싹이 난 씨앗, 나지 않은 씨앗, 뿌리만 나온 씨앗 등등 씨앗을 발하는 과정에서도 성장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 첫 번째 실험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씨앗을 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성장한 바질로 구매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험에 사용한 전등의 모습으로 청색광과 적색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적색 파장을 쬐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청색 파장을 쬐어주고 있는 모습, 마지막 사진은 바질의 모습입니다. 2차 실험의 결과는 성장을 관찰하지 못하고 그 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실패 원인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 베란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적응을 못하고 시든 것 같습니다. 관련 문헌을 조사한 이유는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관련 문헌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한 문헌은 LED 광원의 광파장 특성에 따른 식물의 성장도 평가이고 이 문헌에서의 실험 대상은 상추, 브로콜리, 삼채입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흰색빛, 초록색빛, 붉은색과 푸른색의 혼합빛, 태양광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문헌의 실험의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청색광과 적색광을 혼합한 빛에 쬐어주었을 때 가장 성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 문헌 연구를 통해서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작동을 하고 물 정화 장치를 사용하여 물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LED는 적색과 위 문헌 연구에 나왔듯이 LED는 적색과 청색 파장 LED를 적절히 사용할 때 최대 효율을 낼 수가 있어 적색 파장과 청색 파장 LED를 1.5대 1 비율로 배치하였습니다. 적색 파장이 청색 파장보다 많아야 식물이 균형 있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측정된 식물 공략용 조명으로 사용되는 광원들은 생리적 유효 광사 300에서 800 나노미터 범위 내에서 각각 광원별로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 사이에 있는 장치는 물 공급 기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A의 안쪽면인데요. 이 장치는 온도와 습도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아랫부분인데요. 바닥에 있는 선은 온도가 식물 연구에서 알 수 있었듯이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선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다 보면 식물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게 방수로 제작하였고 오른쪽 사진은 옆에서 본 아랫부분입니다. 수중식물처럼 물을 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비스듬하게 제작하였고
물이 계속 순환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결론 및 개헌입니다. 결론은 식물 생장에 빛의 파장이 영향을 미치며 그중 격색, 평색의 혼합 파장이 가장 식물의 생장을 잘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헌은 추후 식물의 생장 실험의 실패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식물의 생장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해 실제 제작해 보아 식물이 잘 자라는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험이 이제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실험을 포기한다기보다는 관련 문헌을 찾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끈질기게 연구를 진행한 것이 돋보이는 연구였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없으면 다음 발표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연구인데요. 식물의 줄기는 왜 둥글까? 김희환, 박미서, 양은비 학생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근데 9시 반까지 다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아닙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식물의 줄기는 왜 둥근 원기둥 모양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B팀의 양은비, 김희안, 박미서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줄기를 보고 식물의 줄기는 왜 둥글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바람과 무게 측면에서 원기둥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첫 번째, 연구의 방법. 식물의 줄기가 둥근 원기둥 모양인 것은 바람과 무게에 잘 버틸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바람과 무게 측면에서 두 가지 실험을 계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바람의 실험은 각 모양의 기둥들이 바람에 따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고, 둘째, 무게 실험은 각 모양의 기둥들이 버틸 수 있는 무게 한계값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식물의 줄기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각 3명이 인도 고무나무 칼랑코의 다육이 식물을 키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내용, 실험 1, 바람, 실험. 정확한 결과를 위해 클레이와 A4 용지 두 가지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A4 용지로 진행하였습니다. A4 용지로 겹치는 부분이 1cm가 되도록 원기둥, 정삼각기둥, 정사각기둥, 정고각기둥을 만듭니다. 손 선풍기를 준비한 뒤 바닥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입니다. 손 선풍기를 같은 세기로 튼 뒤 이동한 거리를 잽니다. 위 실험을 각 3명이서 각각 진행한 뒤 정리하여 결과값을 내고 표와 그래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클레이로 진행하였습니다. 클레이로 5cm짜리와 10cm짜리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을 만듭니다. 선풍기를 일정하게 4단으로 계속 불어줍니다. 끝난 후에 각 기둥별로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합니다. 가, 다 순서를 두세 번 반복하여 더욱 정확한 측정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표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식물의 줄기는 왜 둥근 원기둥 모양일까를 알기 위해 진행한 두 번째 실험은 무게 실험입니다. 무게 실험의 진행 순서는 우선 A4 용지로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을 만듭니다. 잘 고정시킨 후 우드락을 올려서 그 위에 책 또는 같은 무게의 책을 사례로 올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무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
저희는 추가 연구를 했습니다.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직접 식물을 관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명 모두 각각 인도 고무나무, 칼랑코의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앞의 실험들의 결과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바람 실험에 대한 A 학생의 결과는 차트처럼 중풍과 강풍으로 실험을 했을 때 거리만 늘어나고 결과는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순서로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B 학생의 결과입니다. 사진처럼 선풍기로 실험을 했을 때 원기둥이 18.5cm, 삼각기둥과 사각기둥이 23, 오각기둥이 20cm를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 학생의 클레이 실험 결과는 원기둥이 120도 기울어지고 삼각기둥이 135도, 사각기둥이 150도 기울어졌습니다. 클레이의 길이를 다르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바람에 버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람에는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버틴다는 점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게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A 학생의 결과로는 원기둥이 대략 600g, 삼각기둥이 대략 300, 사각기둥이 400, 오각기둥이 대략 500을 버티면서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버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B 학생의 무게 실험 결과입니다. 원기둥이 8개, 책 8권, 삼각기둥이 2권, 사각기둥과 오각기둥이 4권씩 버티면서 A 학생의 실험 결과와 같이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C 학생의 실험 결과입니다. 원기둥이 6건부터 쓰러졌고 삼각기둥은 2건, 사각기둥은 3건, 오각기둥은 4건부터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보자면 원기둥,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순으로 무게를 잘 버티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둥에 꼭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의 꼭지점이 버텨야 할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한 꼭지점을 가진 원기둥이 가장 잘 버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직접 키운 인도고무나무, 칼랑코의 다육이 식물들의 사진을 찍어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모두 식물의 모양이나 특성이 다르지만 둥근 원기둥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바람과 무게를 잘 견뎌 튼튼히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도 고무나무의 성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추가 연구 결과로 C 학생이 키운 인도고무 성장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식물이 커갈수록 점점 줄기도 튼튼한 원기둥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줄기와 잎들이 성장하여 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신청하셨고 다음은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저희는 서울 식물원을 방문하여 원기둥 모양의 줄기를 가진 나무들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네, 아래 사진과 같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원기둥 모양의 줄기 식물들이 있고 앞선 실험으로 알아본 결과 원기둥 모양의 줄기가 바람과 무게에 잘 버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론 및 재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들에서 식물 줄기가 원기둥인 모양이므로 다른 모양의 기둥들보다 무게와 바람에 잘 버텨 식물에 가장 적합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고안한 주제를 다 같이 협동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정말 뿌듯했고 1학기 때 배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면 식물 줄기엔 어떤 영향이 가는지와 원기둥 모양의 줄기가 없는 식물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B팀의 식물의 줄기는 왜 둥글까인 주제로 연구를 한 B팀 연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식물의 줄기가 원기둥일 때 바람과 무게에 잘 견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혹시 학생들의 발표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확률 실험을 통한 수학적 확률과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의 비교를 연구한 서민재, 이하은, 장예진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표할 실험은 확률 실험을 통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비교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우리는 복권과 스포츠, 질병의 발병률 등 실생활에서 확률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기본이 되며 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나누기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며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과거의 경험이나 실제로 실험을 한 뒤에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확률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악하고자 주사위를 이용한 확률 실험을 통해 두 확률과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적 실험으로 많은 시행횟수의 실험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을 진행하고, 시행횟수를 크게 했을 때 확률 수학적 확률과 비교하여 사건을 무한히 반복하였을 때 일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즉 큰 수의 법칙의 성립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저희는 총 3차례에 걸쳐 확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연구인 확률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수학적 확률 계산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 후 수학적 확률을 통해 정사면체 주사위의 확률과 정팔면체 주사위의 확률을 계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연구인 물리적 확률 실험에서는 정사면체 주사위와 정팔면체 주사위를 던져 나온 값의 합을 기록하고 확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연구인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에서는 엔블록과 엔트리의 블록 코딩을 이용하여 랜덤 수를 생성하여 확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론적 탐구 중 첫 번째,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정의와 차이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과거의 경험이나 실제로 실험을 한 뒤에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확률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각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 같다는 것으로 시행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가지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k가지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n분의 k인 것을 뜻하며 선험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이 P이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번수 X라 할 때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은 1에 가까워지는데, 이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시행 횟수를 크게 할수록 통계적 확률의 값이 수학적 확률의 값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과 같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큰 수의 법칙에 의하여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계산에서는 정사면체 주사위와 정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수의 합이 나올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 주사위를 직접 던지는 물리적 실험과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사면체 주사위와 정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 가장 작은 확률이 나오는 수를 구하는 경우 정사면체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은 4이고 정사면체 주사위에서는 1입니다. 또한 12 정팔면체에서 8이 나오는 확률도 8분의 1과 마찬가지로 12가 나오는 확률 또한 30. 지금 접속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장예진 학생 혹시 마이크 한번 켜볼래요? 네, 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확률 실험에서는 정사문제 주사위와 정폐문제 주사위를 각각 100번씩 던져 나온 수와 그 수의 합을 기록하고 확률을 계산하여 수학적 확률의 계산값과 비교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에서는 코딩 프로그램인 엠블록과 엔트리로 물리적 확률 실험을 구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자기술 블럭을 이용하여 정사문제 주사위와 정폐문제 주사위를 구현하고 변수의 시행 횟수를 입력하여 각 숫자가 나온 확률을 컴퓨터가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은 100회, 1000회 만회로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물리적 확률 실험은 수학적 확률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확률 실험 1차에서는 4에서 12의 수가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지 않았고 2차에서는 2에서 12의 전체적인 수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수학적 확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확률 실험과 똑같이 100회를 시행한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 1차에서는 물리적 확률 실험 1차와 비슷한 결과로 3에서 12의 수가 수학적 확률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고른 수의 분포였으며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5에서 9의 집중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 2차, 3차에서는 비교적 수학적 확률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 횟수의 변화가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확률 실험의 결과를 통해 시행 횟수가 높아질수록 통계적 확률 값이 수학적 확률 값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오른쪽 위의 영상은 엠블록 결과 영상이고 아래 영상은 엔트리 결과 영상입니다.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3면체 주사위의 눈과 8면체 주사위의 눈의 각 눈이 나올 가능성은 모두 같다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2와 12가 될 확률은 32분의 1로 가장 작은 확률이 나왔습니다. 물리적 확률에서는 실제로 던져서 나온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실험을 실행할 때마다 확률이 각각 다르게 나왔고 대략 2는 40분의 1 정도로 수학적 확률보다 작은 확률이 나왔고 12는 22분의 1 정도로 확률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코딩으로 나온 값들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를 늘림에 따라 수학적 확률과 유사한 값들이 나왔고 이론적 확률값과 차이의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들은 제한된 시행의 결과입니다. 무한 반복에 의한 이론적 확률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연처럼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확률을 배우고 나니 어떤 일을 예측할 때 이론적 확률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를 예측하려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오지선다의 경우 정답을 맞출 확률은 0% 아니면 100%이지만 현실적으로 보기에 각 보기에 20%의 확률을 주는 재미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코딩 수학 3, 코딩으로 푸는 확률과 통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하나를 깊이 팔 수도 있고 그다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다양한 관점으로 확률이란 대상을 탐구하는 그런 예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도블 게임 속 사용 평면 탐구 및 게임 만들기를 연구한 안유주, 유찬영, 장예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블게임에서 사용평면과 게임 만들기를 탐구한 안유주, C반 유찬영, 장혜연, 안유주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던 보드게임의 수학적 원리가 숨어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숫자나 그림을 찾는 게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블게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도 할 줄 아는 할리갈리는 게임을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하지만 도블은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림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도블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임으로 55장의 카드로 5개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드들을 살펴보면 한 장에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모든 카드에 들어가는 그림의 개수는 55장입니다. 그리고 도블 카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55장의 카드 중 어떤 2장을 펼쳐도 똑같은 그림이 한 개는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게임 방법 중 가장 유명한 탑쌓기는 중앙 카드와 4카드의 같은 그림을 찾아 가장 빨리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물파기는 중앙 카드와 4카드의 같은 그림을 찾아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감자는 각자 카드를 한 장에 손에 들고 동시에 공개를 한 뒤 같은 그림을 찾아 이름을 외친 후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로 독이 든 선물은 중앙 카드와 다른 사람의 카드에서 똑같은 그림을 찾은 뒤 중앙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카드를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쌍둥이는 같은 그림이 그려진 카드 3장을 찾은 뒤 찾은 카드는 가져오고 새로운 3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온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림 맞추기처럼 보이는 이 게임 안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있을까요? 이미 2장의 카드를 골랐을 때 한 개의 그림만 겹치는 도볼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카드 수는 그림과 상관없이 전체 그림의 수와 한 장에 들어가는 그림의 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그림 수와의 관계.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고 전체 ABC로 표현한 그림 수만 변화시켜서 최대 카드 수를 직접 구상해 보았는데 한 장에 들어가는 그림 개수를 3개로 하고 구상했을 때 다음 표와 같이 7개에서 11개 모두 최대 카드 수가 7개입니다. 다른 경우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그림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장에 들어가는 그림 수와의 관계. 구성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들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형평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형평면이란 사형기하학에서 일반적인 평면과 유사하지만 무한대의 점이 존재하여 모든 두 직선이 항상 교차하게 되는 평면입니다. 사형평면은 4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2점을 잇는 유일한 직선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2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세 번째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존재하고 네 번째로 각각의 직선에는 적어도 3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형평면이 도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한 장에 들어가는 그림의 수가 3개인 도블 카드에 대해서 카드를 한 선분, 카드 속 그림들을 각 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각 선은 교점이 1개씩 존재하는 판호평면, 즉 2차 사형평면의 형태입니다. 또 카드 수와 한 장에 들어가는 문자의 수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선은 공통적인 문자, 숫자가 쓰인 동그라미는 각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래프의 연결 상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선들에 대해서 더블 카운팅을 하면 카드 수는 한 장의 문자 수의 제곱 빼기 한 장의 문자 수 더하기 1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탐구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 싶어서 창의음악 상상소에서 지난 학기에 배운 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북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며 링크를 걸거나 미디어를 삽입함으로써 폭넓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북을 내용을 읽어가며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책의 제목은 사형평면 위드 도블입니다. 온라인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온라인북의 모습입니다. 표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도블 설명서, 사용평면을 찾아라, 도블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션북의 중간중간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들에는 링크가 달려 있어서 클릭했을 때 또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퀴즈와 같은 미션들을 삽입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탐구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도블은 사용평면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게임입니다. 이를 통해 도블의 카드 수와 한 장에 들어가는 그림 수 사이에는 규칙이 있으며 일반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식은 카드 수는 전체 문자 수는 한 장의 문자 수의 제곱 빼기 한 장의 문자 수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북 제작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사용평면에 대해 알게 되고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션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블과 사용평면에 대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멘토링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정희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찬영, 장예윤, 안유주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블의 그런 숨은 수학적 원리가 있었다니 대단하군요. 혹시 그 링크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겠어요? 다른 친구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링크가 제가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는 상태여서 그런가요? 뭔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궁금해서 보고 싶네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가 되겠네요. 마지막 발표에는 강수 확률에 따른 실제 비유무에 대한 연구를 이재훈, 이후성, 조민채 학생이 진행했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다른 친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공유 해제하고 다른 친구가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이제 첫 번째 기후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잠시만요. 이게 임시분이어가지고 네네. 민채한테 최종본 보내준 다음에 그걸로 공개드리면 부탁할게요. 김혜진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알려주셔서 지금 친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김혜인 선생님 학생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팀 친구들 채팅창에서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잘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쭉 계속 열심히 준비한다면 꿈을 이루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 친구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연구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걸 보면서 이게 연구자의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사실 선생님들도 학생을 지도하지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연구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뭐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원만하게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정인수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정인수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네, 저희 다른 주제도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다들 고생하신 그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가지고 동시에 좀 저희 팀도 사실은 다른 팀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팀도 많이들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 좀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때 좀 이런 경험들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들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를 지금은 잠깐 빌려서 좀 고생하셨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연구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하든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본 사람이 하든 아니면 처음 해본 사람이 하든 연구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제가 파일이 안 열린다 그래서 한 1분만 더 기다려 주시면 1분이요.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재웅이, 후성이, 민채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면 이제 다음 일정이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 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 일정이 이제 학부모 특강을 들으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끝나고 휴식을 잠깐 취한 다음에 2부에 선생님 아까 자꾸 착각했었네요. 1, 2교시는 이제 학생의 내용이고요. 여기는 학부모 특강 내용이라서 저희는 1, 2교시를 해서 10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발표를 진행을 하고 휴식 시간 잠깐 가진 후에 2부에 발표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3, 4교시에 강사 하라하라 이은희 선생님의 과학 전문 작가십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또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면서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 정리 시간에서 안내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제출을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개별 연구 일지, 그 다음에 체험학습 갔다 온 보고서 요거는 지도교사 선생님들께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야 출석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발표까지 끝나고 출석 확인을 마쳐야지 정식으로 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다 준비가 돼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시반 비교 연구를 마치게 된 평촌중학교 이재훈, 수원에 사는 민채, 그리고 용인에 사는 후성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일단 목차로는 1번 연구 목적을 발표하겠고 2번 연구 방법, 3번 연구 결과, 그리고 4번 결론 및 재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연구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아침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0부터 20%일 때는 보통 비가 안 온다고 판단을 하고 20%에서 40%일 때는 30에서 40%일 때는 애매하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50%일 때부터 100%일 때는 비가 온다고 판단하여 우산을 챙깁니다. 따라서 30%에서 40%일 때는 애매하니까 과연 비가 오는 날일까 아니면은 오지 않는 날일까를 알게 된다면 아침에 준비하는데 더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이를 연구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제 연구 방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양, 수원, 용인의 세 지역을 정해서 연구자들이 각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지역의 강수 확률을 확인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후부터 11월까지 매일 아침에 8시에 강수 확률을 일기예보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강수 확률이 30% 또는 40%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기록지에 그날의 강수 확률을 적습니다. 날짜도 적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수 확률이 30%나 40%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연구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방법 3입니다. 해당 날짜에 0시 전까지 비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집에 온 후에 확인한 다음에 강수 확률이 30% 또는 40%인 날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기록지에 O를 표시를 하고 비가 조금 왔을 경우에도 O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지에 X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편 30% 또는 40%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안양 지역, 수원 지역, 용인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 지역입니다. 월별 강수 확률이 30%인 날과 그중 실제 비가 온 날의 일수입니다. 일단 7월 달에는 9일 중 3일이 비가 왔고 9일이 30%였는데 그 중에서 3일이 실제 비가 왔고 8월 달에서는 13일이 30%였는데 그 중 4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5일 중에 1일이 비가 왔고 10월 달에는 7일 중에 1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2일 중에 모두 2일이 다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합계는 36일 중에서 11일이 비가 와서 대략적으로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별 강수 확률이 40%인 날과 그중 실제 비가 온 날수를 구해봤습니다. 7월 달에는 총 7일이 40%였는데 그 중에 2일이 비가 왔었고 8월 달에는 2일이 40%였는데 그 중에서 2일 모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총 4일이 40%였는데 그중 하루만 비가 왔고 10월 달에는 5일 중에 하루만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는 강수 확률이 40%인 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수 확률이 40%인 날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0일 중에 0일이 비가 왔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결과 합계는 총 18일 중에서 6일이 나와서 대략 30%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원 지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역 조민채입니다.
저는 수원 지역 강수 확률을 기상청 앱을 사용해서 조사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8월부터 11월까지 강수 확률이 30%인 날은 9월이랑 10월 총 2일이었습니다. 2일 중 1일은 실제로 비가 왔고 나머지 1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날의 비율을 계산하니 50%였습니다. 그리고 강수 확률이 40%인 날은 총 8월, 10월 총 2일이었습니다. 2일 중 2일이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비율을 계산하니 100%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지역 이유성 학생이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상청으로 강수 확률을 기록을 했고, 먼저 8월에는 30%인 날이 없었고, 9월에는 하루가 있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10월에는 30%인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그 하루가 비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30%인 날이 없었고 그에 따라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2일이 비가 왔는데 그중 하루가 비가 왔습니다. 월별 강수 확률이 40%인 날은 8월에는 하루가 40%였는데 그 하루가 비가 왔고요. 9월에는 비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40%인 날이 하루가 있었지만 그 하루가 비가 왔고 11월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일이 40%였고 2일이 비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의 결과가 나왔고, 이제 결론 및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안양 지역, 수원 지역, 용인 지역으로 나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안양 지역의 경우입니다. 이게 통계학적인 연구인지라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일의 강수 확률은 과거 기상 조건이 그날과 비슷했던 수많은 날들 중 실제로 비가 온 날이 며칠이었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침 강수 확률이 30%일 때 실제 비가 온 날 비율이 30.6%로 정확히 계산하자면 30.6%로 30%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강수 확률 예측이 정확했다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강수 확률이 40%일 때는 실제 비가 온 날의 비율이 40%보다 정확히 계산하자면 6.7%포인트 낮았습니다. 비가 온 날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의미로 강수 확률 예측이 상대적으로 덜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수 확률이 40%로 예보된 날은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아침 강수 확률이 30%일 때 실제 비가 온 날의 비율은 기상청 앱으로 30%와 비슷하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은 강수 확률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침 강수 확률이 40%일 때 실제 비가 온 날의 비율이 40%보다 60% 더 높았습니다. 강수 확률이 30%인 8월에는 아예 비가 오지가 않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가 온 날 30%인 날은 되게 많은데 비가 온 날은 되게 적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40%일 때 우산을 챙기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원 경우에서 발표를 하다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서 다시 수원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아침 강수 확률이 30%, 실제 비가 온 날의 비율은 기상청 앱에서 50%로 30%와 비슷하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은 강수 확률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강수 확률이 40%일 때 실제 비가 온 날의 비율이 40%보다 60% 더 높았으므로 비가 온 날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미로 강수 확률 예측이 그러면 참고문헌은 경남 거창구 두만초등학교에서 진행한 강수 확률에 대한 연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종환과 김양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발표를 들으니까 기상청이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 보니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게 수치로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확한가 이런 것도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확률적인 탐구를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발표를 들어봤고요. 1년 동안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두 모여서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아마 친구는 저렇게 했네? 그러면 나는 다음에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친구들 다는 못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명의 친구만 선생님이 한번 느낀 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혹시 이야기해 줄 친구 있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대훈 학생 어땠는지, 우리 이렇게 연구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게 처음에는 그 연구 주제나 이런 거 정하기 전에 되게 막막하고 그랬는데 이제 팀원분들이랑 같이 말하고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점점 잡아 나가고 실험도 하면서 이제 그 결론이랑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성취감이 너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둠 활동,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래서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하은 학생은 어땠어요? 처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막막한 부분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협동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주 학생, 혹시 개인적인 소감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주제를 봤을 때 막막하고 그런 면이 있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연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가게 돼가지고 뜻깊었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또 재미있는 연구들이 생겨날 거고, 또 여러분들의 발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과정, 선생님하고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